서울 외곽, 지하철역에서 골목길을 2번 꺾으면 나오는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외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녹슨 간판에는 청운고시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엘리베이터 없이 가파른 계단만 있는 그 건물의 3층 맨 끝방.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복도 쪽에서 들여다보면 빛 한 줄기가 항상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서울의 소음도 가라앉고 골목의 고양이들조차 자취를 감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방 안의 빛은 꺼지지 않았지요. 김민주는 낡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받이가 무너진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손가락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키보드 소리는 작았습니다. 옆방을 깨우지 않으려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삼각김밥 포장지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빈 캔커피가 나란히 2개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았다면 허름하다고 느꼈을 풍경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익숙한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18살이었지요. 화면 속에서 코드가 한 줄씩 쌓여갔습니다. 오류가 생기면 멈추고 원인을 찾고 다시 고쳐나갔습니다. 그 과정을 민주는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류 하나를 잡아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간만큼은 다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도 외로움도 내일 아침 이모에게 드릴 생활비 걱정도. 민준이 처음 코딩을 배운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우연히 들어간 컴퓨터 교실이었지요. 선생님이 화면에 간단한 숫자 계산 프로그램을 보여주었고 10줄도 안 되는 코드가 결과를 출력하는 순간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혼자 공부했고 학교 컴퓨터실이 비는 점심시간마다 들어가 연습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대회를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서 시작해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민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실감나는 일처럼 느껴졌지요. 특성화고에 진학한 것도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적이 되는데 왜 일반고를 가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지요.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더 깊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민준이 3살이던 해겨울, 교통사고였습니다.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2사람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작은 찰과상만 입은 채 살아남았지요. 그때부터 이모가 민준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여동생인 박정수. 민주는 이모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지만 그 이름을 속으로 부를 때마다 어머니라는 단어와 같은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모는 시장 안 작은 김밥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밤 9시가 넘어서야 가게 불을 껐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고 아픈 날도 가게 문은 열었지요. 비가 오는 날 민준이 우산을 들고 가게 앞에 서 있으면 이모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나와 말했습니다. 민준아,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나머지는 이모가 어떻게든 할게.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말이 닳는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가 다시 채워지는 기분이었지요. 그 말 하나가 민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민준은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나서지 않았고 먼저 이름을 알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딩 실습 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하면 다른 학생들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사이 민주는 이미 절반쯤 풀어놓고 있었지요. 전국 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입상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부들은 그를 가리켜 조용히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만 보면 민주는 늘 2등이었습니다. 언제나 1등은 같은 반 최지은이었지요. 도연은 성실한 학생이었고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민준보다 코딩 실력이 뛰어나다고 느끼는 학생은 학교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지요.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 담임 차은순이 있다는 사실을. 차은순은 10년 경력의 교사였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는 그저 평범한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녀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부유한 집안 학생들에게 그녀는 유독 친절했습니다. 이름을 먼저 불러주었고 작은 실수도 웃음으로 넘겼으며 추천서나 대회 신청에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반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달랐습니다. 시선부터가 다름없이 달랐지요. 민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별 과제 발표가 끝난 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민준이 가볍게 목례를 하자 차은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장학금 받는 학생이 너무 눈에 띄면 안 되지.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들으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빈 공간처럼 허해지는 느낌이었지요. 분하다는 감정보다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도 끝까지 멀어지는 구두 소리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언젠가 실력으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어 좁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너머 골목은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만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희미한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모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나머지는 이모가 어떻게든 할게. 그 말의 무게를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도, 그 사람이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버텨온 세월이 얼마나 긴지도. 그래서 더 잘해야 했습니다. 더 빨리, 더 깊이, 더 멀리. 민주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코드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희미하게 깜빡였고 창밖의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으며 세상의 대부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서 무언가는 분명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지요. 민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들고 있는 것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자신의 미래를 향한 첫 번째 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리라는 것을. 그 밤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차은순의 말은 흘려들으면 그만인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귓가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장학금 받는 학생이 너무 눈에 띄면 안 되지. 민주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단순한 비웃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요. 시험 점수는 항상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맞췄다고 생각한 문제들이 틀렸다고 돌아왔고 자신 있던 실기 항목에서 예상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기억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에는 채점 기준이 까다로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때 민주는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무거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어두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종례가 끝나고 교실이 비자 당번표에 민준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실습실 청소였지요. 다른 당번 학생은 일찍 돌아가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고
민주는 혼자 걸레를 들었습니다. 실습실은 학교 건물 끝쪽에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운동장이 보였고 축구를 하는 학생들의 함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창틀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탁 쪽을 정리하려고 다가섰을 때였습니다. 차은순의 자리에 있는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리를 비우면서 끄지 않은 것이었지요. 민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성적 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쪽에 열려있는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성적 수정 내역. 민주는 그 폴더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지나쳐도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청소를 마치고 나오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실습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교탁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를 열었지요. 파일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엑셀 파일들이었습니다. 민주는 가장 최근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몇 초 동안 민주는 숨을 참고 있었지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열과 행으로 가득 찬 표였습니다. 학생 이름, 과목, 원래 점수, 수정된 점수, 수정 일자. 민주는 첫 번째 줄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정된 점수들은 일정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특정 학생들의 점수는 올라가 있었고 다른 학생들의 점수는 내려가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민주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민준. 원래 점수 칸에는 95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된 점수 칸에는 89가 적혀 있었지요. 그 옆 비고란에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답 처리, 오답 처리. 민주는 그 칸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거나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의문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지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해온 그 문제들이 처음부터 맞는 문제들이었다는 것을. 민주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동작은 침착했습니다.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전체 폴더를 통째로 담았지요. 복사가 완료되는 동안 민주는 창밖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 들리던 함성은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도 이제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복사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USB를 뽑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처음 발견했을 때와 같은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남은 청소를 마저 끝냈습니다. 불을 끄고 실습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USB를 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일 것이라 생각되는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훈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으로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났지만 시험 결과는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의 강은지. 수행평가에서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학생이었는데 정작 최종 성적은 낮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훈을 복도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지훈아, 혹시 지난 학기 시험 점수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어? 지훈은 잠깐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있어.
나 분명히 그 문제 맞췄는데 틀렸다고 나왔거든. 근데 어디다 말하겠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강은지를 도서관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은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냥 묻는 게 아니야. 나한테도 같은 일이 있었어. 은지는 잠시 민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행평가 때 선생님들이 다 잘했다고 했는데 성적표 받고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 엄마한테 물어보려다가 그냥 넘겼는데.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시험, 서로 다른 과목이었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점수가 내려간 학생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상대가 교사라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의심한다고 해서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냐고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있더라도 어디에 가져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교장에게 가면 덮일 수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한다는 것은 말로는 쉬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커지면 이모에게까지 번질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는 이모를 이런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좁은 방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서랍에서 USB를 꺼내 손안에 쥐었습니다. 가볍고 작은 물건이었지만 손바닥 위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켜지 않았습니다. 코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했습니다. 이 파일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면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잃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잃었고 평범한 유년기를 잃었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고 민주는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하려는 것은 참는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는 것인가. 그 경계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침묵하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누군가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피해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은지가, 또 다른 이름의 누군가가. 민주는 손안에 USB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 옆에 그대로 올려두었지요. 오래 걸린 결심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해보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가느다랗게 깜빡였습니다. 민주는 그 빛 아래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훈의 말, 은지의 말, 그리고 자신이 파일에서 확인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민준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시작이었지만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앞을 향해 방향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문서 파일을 정리해 두었고 USB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으며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차은수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했고 조회를 했고 복도에서 학부모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묘하게 느껴졌지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사이의 간격을 민주는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을 다시 만난 것은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하교 후 교문 앞 편의점 앞에서였지요. 지훈은 음료수를 하나 사들고 나오다가 민준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물 옆 그늘진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정리해뒀어. 내가 말해준 것도 포함해서.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훈은 음료수 캔을 손에 쥔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아직 몰라. 근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지훈은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민준아, 나는 솔직히 무서워.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민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학교 성적 조작, 교사 비위, 신고 절차. 검색창에 단어들을 넣어보았지요.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생이 단독으로 신고를 넣을 경우 접수는 되지만 조사 착수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학교 측이 먼저 상황을 정리해버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USB에 담긴 파일은 민준이 차은순의 컴퓨터에서 복사해온 것이었습니다. 허락 없이 접근했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을 수 있었지요. 정당하게 얻은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 처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자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조용히 윙윙거렸습니다. 다음 날 강은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구석 자리였습니다. 은지는 민준이 가져온 정리 문서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다 맞아. 내 점수도 여기 나오는 패턴이랑 똑같아. 은지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가져가면 돼? 민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방법을 찾고 있어. 은지는 문서를 다시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면 안 될까?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학부모가 나서는 것은 분명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지의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은지 내가 결정해야 해. 나는 강요할 수 없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은지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준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국 고교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교내 추천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민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최지은의 이름이 있었고 다른 학생 2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담임 추천으로 올라가는 명단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공문을 교실 게시판에서 혼자 읽었습니다. 들이쉬었다 내쉬는 숨이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었지요. 차은순이 무언가를 눈치채고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차은순이 민준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민준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차은수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올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김민준, 요즘 방과 후에 실습실 쪽에 자주 가더라. 민준은 등 뒤로 손을 모았습니다. 청소 당번이었습니다. 그래. 근데 당번이 끝난 날에도 그쪽에서 봤다는 얘기가 있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은수는 그제야 시선을 들었습니다.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교사 구역에 허락 없이 접근하면 안 되는 거 알지요? 네.
앞으로 조심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이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가게 문 닫는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모, 나야. 민준아.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웃었습니다. 어휴, 너 오늘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냥. 알았어. 이모 오늘 피곤하니까 빨리 자. 너도 자야 해. 응. 이모도 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모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요. 그것이 민준이 혼자 감당하기로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진 밤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 자리에 앉자 옆자리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들었어? 실습실 컴퓨터에서 뭔가 없어졌다고 선생님들이 난리래. 민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뭐가 없어졌는데? 모르지. 파일이라나. 어제 교감 선생님이 직접 실습실 들어갔다더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차은순이 파일이 복사된 사실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민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훈을 찾았습니다. 지훈은 민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들었어. 나도 아침에 들었어. 민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지훈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민준도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져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믿어줄 어른도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위험해졌고 공개하기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느낌이었지요. 그날 오후 늦게 민주는 학교 도서관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열람실 창문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운동장에는 긴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노트 한 장을 꺼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써보았습니다.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교사들 사이에 관계가 있었고 교장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이 이럴 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학부모 자격으로 나서줄 사람이 없었지요. 이모를 끌어들이면 이모의 가게와 생계가 엮일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 위에 쓰인 글자들은 많았지만 해답이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서관 입구 쪽 게시판에 붙어있는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은식품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공고문은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내 특성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적과 함께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방식이었지요. 민주는 그 공고를 읽으며 원래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예전에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고 매번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이 멈추었습니다. 공고 하단에 작게 적힌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선발 후 면담 및 개별 멘토링 진행 예정. 재단 측 담당자 직접 연락. 민주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학교 밖의 어른. 학교와 무관한 외부 연결.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장학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고가 해답이 될 거라고 확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저앉기보다는 한 발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내딛어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잠깐 깜빡이다가 환해졌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열고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았습니다. 자기소개서 칸이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커서를 첫 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민준이 그날 밤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손가락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장학재단 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민주는 자기소개서를 5번 고쳐 썼습니다. 화려하게 포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혼자 공부해온 것, 이모의 김밥 가게가 유일한 생계였다는 것, 그럼에도 코딩을 놓지 않은 이유. 있는 그대로를 담았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지금까지 혼자 만들어온 프로그램들을 정리했습니다. 대단한 결과물은 아니었지만 모두 민준이 직접 설계하고 완성한 것들이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서 민준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감각이 먼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날 밤은 조금 달랐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여전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습실 파일 건은 교사들 사이에서만 돌고 있었지만 학생들도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차은수는 수업 시간에 평소보다 말이 줄었습니다. 민준을 직접 지목하는 일도 없었지요. 그것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은 학교에 있는 동안 최대한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수업을 들었고 실습을 했고 당번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온 것은 지원서를 제출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서류 검토 결과 면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었고 면담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학교 밖에 처음으로 생긴 연결이었지요. 면담 날짜는 토요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재단 사무실이 아니라 학교 근처 카페였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찾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주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사람이 재단 담당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민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김민준 학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은 자리에 앉으며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재단 쪽에서 현장 면담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김경훈이라고 했지요.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면담은 1시간 남짓 이어졌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담긴 프로그램들에 대한 질문이 먼저였습니다. 김경훈은 기술적인 내용을 꽤 깊이 물었습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하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민주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왜 그 구조를 선택했는지, 어디서 막혔고 어떻게 풀었는지. 말하는 동안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어른을 만난 것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경훈은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학교 수업 외에 따로 배운 건가요?
네. 도서관 책이랑 인터넷으로 혼자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민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힘든 건 있었는데 하기 싫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김경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뭔가를 쓰는 대신 그냥 민준을 바라보았지요. 그 시선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김경훈이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잘 봤어요. 실력은 분명합니다. 그러고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점은 없어요? 민주는 그 질문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하면 그만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있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김경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민주는 성적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이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 말했습니다. 김경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면담이 잘 됐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김경훈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명함을 손에 쥐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오는 길보다 가벼웠습니다.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감각이 처음으로 생긴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학교에 갑작스러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이 학교를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기 감사라고 했지만 학교 안은 술렁이었습니다. 교사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교무실 출입이 평소보다 잦아졌습니다.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신고를 넣은 것도 아니었고 직접 움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차은순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로 오라는 전달이었습니다. 민준은 교무실 앞에서 잠깐 섰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교무실 안에는 차은순 외에 다른 교사 2명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구도였습니다. 차은순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김민준, 학교 컴퓨터 무단 접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같아요. 교실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직접적인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당번으로 들어간 실습실입니다. 그 이후에도 접근한 기록이 있어요. 없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짧게 오갔습니다. 차은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민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교무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그 주 금요일에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교장과 교감, 교사 3명, 그리고 학부모 대표 2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는 혼자였습니다. 이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면 이모가 가게를 비우고 달려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앞줄 의자에 앉아 테이블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민준보다 나이가 많았고 민준보다 자리가 높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등을 펴고 앉았습니다. 시작하기 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은순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낯선 사람 하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면담 때 만난 김경훈이었습니다. 차은순은 그를 보더니 눈썹을 올렸습니다. 학부모님이세요? 오늘 같은 자리에는 복장을 갖추고 오셔야 하는데요.
주변 몇몇이 웃음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김경훈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교장 민 선생이 황급한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김경훈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였습니다. 회장님,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연락을 주셨더라면 제가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차은순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김경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민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지만 곧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요. 차은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학교 내부 사안이고 학생의 규정 위반 건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경훈은 차은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길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성적 수정 내역이 담긴 출력물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대표 중 한 명이 조용히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차은수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과는 그날 오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뒤집혔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김경훈이 민준의 옆에 섰습니다. 복도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준은 앞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김경훈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민준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김경훈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설명하고 싶구나. 오늘 말고 내가 준비됐을 때. 민준은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감정이 그 얼굴 위에 있었습니다. 후회와 미안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섞인 것 같은 표정이었지요.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이지훈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강은지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준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달라진 건 있어. 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증언도 도움이 됐어? 응. 내가 말해준 것도 다 들어갔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셋 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김경훈, 아들이라는 말.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살 이전의 얼굴은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빈자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느꼈습니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혼자 감당해오던 무게가 조금 줄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민주는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고시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환해졌습니다.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있긴 한데. 민주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모, 나 오늘 좀 울 것 같아. 수화기 너머에서 이모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울어도 돼, 민준아. 형광등 아래에서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그제야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차은순에 대한 교육청 조사는 2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성적 수정 내역이 담긴 파일은 감사팀의 공식 자료로 채택되었습니다. 민준이 복사해온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감사팀은 원본 서버 기록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지훈과 강은지의 진술도 공식 기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차은수는 3년에 걸쳐 특정 학생들의 점수를 임의로 수정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품을 받은 내역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이후 교단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성적은 원래대로 정정되었습니다. 조용한 절차였고 요란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경훈과 2번째로 만난 것은 사건이 마무리된 직후였습니다. 장소는 고시원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김경훈이 먼저 제안했고 민준이 골목 안 오래된 곳으로 정했습니다. 2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김경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었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 일도 오랫동안 떠올리지 못했고 너라는 존재도. 민주는 밥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류에서 내 사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돌아왔단다. 한꺼번에. 김경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외에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없구나.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삼각김밥으로 버텨온 새벽들이 있었고 혼자 계단을 올라가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것만으로도. 민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2사람 모두 그 무게를 알았습니다. 김경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김경훈은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이 함께했습니다. 이모는 김밥가게 문을 닫은 뒤 앞치마를 두른 채 2사람을 맞았습니다. 김경훈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이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랜 시간 민준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는 처음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키운 게 어디 있어요. 민준이가 스스로 큰 거지. 그러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준은 이모의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이 거칠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는 잠깐 놀란 듯 하다가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민준은 수시 원서를 넣었습니다. 국내 컴퓨터 공학과 중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였습니다. 실기 시험이 있었고 포트폴리오 심사가 있었고 면접이 있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민준은 자신이 해온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보였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만들어 온 것들이었고 혼자 고친 오류들이었고 새벽에 완성한 코드들이었습니다. 면접장에서 교수가 물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민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코드를 열었습니다. 만드는 것이 저한테는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은 끝이었습니다.
합격 문자는 아침 일찍 왔습니다. 민주는 문자를 읽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쁨이 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는 가게 준비를 하다가 받았습니다. 이모, 나 붙었어.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모, 울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야, 잘했다. 진짜 잘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한 식탁에 모였습니다. 이모의 집 작은 부엌이었습니다. 김경훈이 재료를 사왔고 이모가 음식을 만들었으며 민주는 그 옆에서 그릇을 날랐습니다.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에게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식탁이 좁았습니다. 그릇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찌개 끓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이모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아, 밥 더 먹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김경우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부엌 안에 퍼졌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혼자 코드를 작성하던 방이 떠올랐습니다. 삼각김밥 포장지와 빈 캔커피가 있던 책상이 떠올랐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이를 악물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높은 자리나 많은 돈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무엇인지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그것을 알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외롭게 코드를 작성하던 소녀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민준의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혼자 버텨온 시간이 있었다면, 혹은 그 곁을 지켜준 누군가가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